그거 답이 잘못된 부분이 두 개 있어서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고요. 어? 정책론에서. 예. 그거 수정을 해 주시고 역사 문제는 처음에 드렸던 자료에서는 2 번부터 5 번까지 네 문제를 제가 적어 드렸고 최근 5년 동안 정책의 역사에서 나온 문제는 7 번에서부터 16 번까지 7 번에서부터 16 번까지 그러니까 한 해당 한 두 문제 정도가 이 역사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드렸던 문제 있잖아요. 처음에 드렸던 문제에 2 번을 보시면 영국 구빈 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처음에 드렸던 거 2번 문제. 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 다 맞는 얘기고, 빈민을 노동 능력이 있고 없고 아동으로 분류를 해서 차등 처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로와 여기서만 살아 정주법은 불황자, 떠도는 사람들 이동을 금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친구 길버트 빨리와 난 길버트를 원해 해서 네, 이거 맞고요. 1795년 스팸엠 구호죠. 스팸임랜드예요. 그래서 얘는 임금보조 제도였고요. 열등처우 원칙,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얘기했던 건 18 산 사람도 신빈민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처우의 원칙은 신빈민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올해 나왔던 건데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길버트는 빈민의 비참함 어디서 작업장에서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난 길버트를 원해 구제를 허용했다. 기억은 맞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바로 1번 아니면 3번으로 축소가 돼요. 자, 그러면 니은 스피맨 랜드는 임금을 보충했다. 임금을 보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니은이 맞죠. 그럼 거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자동으로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디귿 신빈민법, 개정구빈법이라고 18 산 사람도 있잖아요. 열등처우 원칙, 그 다음에 원내 구제를 금지했어요. 원외 구제를 금지했어요. 원외를 금지해서 디귿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미음,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각종의 제안들을 했고요. 그래서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은 그 제안들을 다 받아들여서 여러 개의 법들을 정말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중에 아까 고용수당에서 수당제도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수당법 만들고요. 그다음에 1948년에 국민부조법,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공공부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기존의 구빈법은 없애버려요. 이거 다 노동당 정권이 1945년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음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은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 보고서를 몰라도 이 문제는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국 역사에서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릴 것 같아서 자, 18 산 사람도 죽어나가는 이 구빈법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이어서 자, 19세기 후반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이 구빈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왕립구빈법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이 구빈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기초해서 이 구빈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18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구빈법 조사위원회를 1905년에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4년간의 조사를 끝내고 1909년에 보고서를 써내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원이 서명을 한 일치된 보고서를 내는데 이 당시엔 보수적인 입장 14명, 그다음에 진보적인 입장 4명의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서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해서 14명이 보고서 따로 4명이 보고서를 따로 쓰게 돼요. 이것을 다수파 보고서, 이걸 소수파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빈법을 없애지는 말고 개선하자 혹은 개혁하자, 보완하자, 근데 유지는 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종래의 구빈법은 안 된다. 그건 철폐하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통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착취하듯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빈곤을 미리 예방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국민들이 특정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때 여기서 내셔널 미니멈을 보장하는 국가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1909년 소수파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지향만 얘기한 거고 실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구체화시킨 게 베버리지 보고서거든요. 이 소수파 보고서의 멤버들이 속한 집단이 페이비언 협회라는 곳이고요. 이 페이비언 협회가 188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주장을 했고 그걸 토대로 베버리지가 국가가 어떤 식의 내셔널 미니멈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발전한 복지국가 있잖아요.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은 페이비언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사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국가가 발달한 기본 이념을 주로는 우리가 사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말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을 하는데요. 페이비언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보다 더 민주적으로 조금씩 불평등을 평등하게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평등한 사회주의로 나아가자. 뭐 이런 이념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복지국가의 이념을 던진 게 이 소수파 보고서여서 그러니까 얘는 폐지를 주장한 거지 개혁을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개혁을 주장한 건 다수파 보고서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4번 작년 문제네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악, 빈병, 무진납을 하면 산재가 아닌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024년 올해 문제예요. 자, 복지 다원주의로 가자, 민영화하자, 혹은 같이 하자. 이걸 복지 혼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국가의 역할은 낮추고 민간의 역할을 키우자. 이게 핵심인데 자, 1번에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니네들은 복지하지 마. 이건 아닌 거죠. 같이 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옳지 않은 건 당연히 1번이죠. 이거 읽으면 뭐 2, 3, 4, 5는 읽지 않아도 당연히 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회복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사회복지 행정도 그렇고요. 사회복지 실천도 그렇고,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다 가치를 지향하는 게 맞아요. 그죠? 가치 중립인 건 조사론의 양쪽 조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치 지향이다. 근데 가치 중립이다. 이런 식의 오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이번에 드린 문제, 이게 제가 문제를 쓸데없이 두 개를 들어갖고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요. 자, 이번에 드렸던, 저도 좀 헷갈려요.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36번, 이번에 드린 최근 5개년 기출 있잖아요. 18회부터 22회까지 36번 문제를 보면 자, 21회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틀리는 거예요. 정책을 평가한다라는 건 이 정책이 얼마나 평등을 실현했는가, 얼마나 얘가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 적절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의 구현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평가도 정책도 가치 중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의 욕구를 주로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한다. 이게 그냥 보면 틀린 것 같지만 시장에서의 거래는 쌍방 거래예요. 주는 게 있어야 나도 받는 게 있는 거지만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요. 내가 공공부조 혜택을 받았으면 나도 국가에 돈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방적 이전의 형태가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로 소비 욕구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런 욕구를 지향하는 거지 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의대 갈 수 있도록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배분은 능력에 따라서 자원을 배분해요. 자, 이제 선생님 이 자료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설명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거. 자, 이제 4페이지. 그래 다들 헤매고 자료가 많아서 너무 자료예요. 설명 자료 4페이지 중간. 자, 설명 자료 4페이지 중간에서 자, 사회복지 정책의 마지막 땡에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자원의 분배는 능력에 따라서 분배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분배, 재분배라고 얘기하죠. 이 재분배는 욕구에 따른 분배예요. 혹은 배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오답에서 줄기차게 나와요. 최근 5년에만 하더라도 이 오답이 4~5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해 한 번은 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한다는 오답. 사회복지 정책은 능력에 따른 게 아니에요. 욕구에 따른 게 맞거든요. 그게 반복적 오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자원이 분배가 되는데 시장의 자원의 분배는 되게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형태로 어떻게 재분배하죠? 시장에서의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고소득자한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들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형식으로 낮추고 그렇게 조성된 세금으로 저소득자에게 공공급여, 공공부조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은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관점과 자녀적 관점 문제가 오늘 아마 이번에 나눠드린 자료의 1번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사회가 운영이 되려면 여러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사회화를 위해서는 가족제도라는 게 있고 생산 분배 소비를 위해서는 경제제도라는 게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자녀적.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것만. 그러니까 다른 제도로 다 커버가 가능한데 가끔 걔네들이 못하는 구멍이 생길 때만 잠깐 가서 그 구멍 땜빵해주고 빠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거예요. 미리 나서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만 잠깐 나서는 사후적이고 혹은 소극적이고 혹은 남이 못하는 거 땜빵 보충만 하는 성격을 하는지 이걸 자녀적 제도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도적 관점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다른 제도만으로는 항상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이걸 상호 부조 혹은 상호 원조 혹은 상부상조라고 얘기하는데 상부상조라는 기능을 다른 제도만으로는 늘 커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별도의 독자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사회복지 제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으로 다른 제도 땜빵 해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항상 기능을 하는 필수적인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도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요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자녀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사회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개인 혹은 가족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가에 의존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자신이 시장에 가서 혹은 가족을 통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라. 안 되는 부분만 국가가 쬐끔 도와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국가는 도와주는 시혜나 자선의 차원으로 이렇게 취약계층을 돕는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도적 관점에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노령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을 가장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보편적인 권리로서 그리고 국가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복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이런 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문제를 볼 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요번에 드린 문제 있잖아요. 요번에 드린 5개년 기출 문제의 1번을 보시면 올해 문제예요. 요번에 드린 자,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녀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 혹은 시장에서 자기가 일단 노력을 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 될 때만 국가가 돕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그럼 답은 1 아니면 3으로 바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니은 건너뛰고 디귿만
개만 읽으시면 돼요. 자녀적 개념은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나서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잠깐 나서고 빠져라. 이걸 작은 정부를 옹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차적인 건 시장과 민간이 알아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관여해서 시장을 뒤흔들려고 하지 마. 이걸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수주의자들과 선호의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원래 굴러가던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자녀적 관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읽어도 아, 답은 3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시장과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조금만 대신한다. 이건 자녀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을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권리로 보는데 권리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5페이지로 설명자료 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시장에서의 분배를 재분배함으로써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분배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와요. 재분배는 직접 위에서 아래로예요. 이건 고소득인 거고 얘는 저소득인 거예요. 고소득자의 돈이 저소득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재분배를 직접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형태가 주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공공부조는 세금으로 저소득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때 세금 징수 과정이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이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낮추고 이쪽은 그렇게 조성된 세금을 이들에게 급여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돈이 저소득자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수평적인 것은 소득의 차이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여기로 가요. 이거는 위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 미발생. 집단의 돈이 위험이 발생한 위험 발생 집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을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게 법제론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요러요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 얘가 뭔지 알아요? 8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 법제론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노양입니다. 노양. 그러니까 박양, 최양 아니고 노양이 자, 너무 안타까운 얘긴데요. 노양이 아무도 없는 빈 사장실에서 혼자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노양, 빈사장실, 출산병,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은요. 노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이 있고 빈곤이 있고 사망이 있고 장애, 실업, 그리고 출산, 질병이 있거든요. 노양, 빈사장실, 출산병. 이게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사회적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쓰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 이런 사회적 위험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령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망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그 다음에 산재에서는 유족급여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구직급여라는 형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회보험료는 위험이 발생한 사람이나 발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따박따박 보험료를 내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료를 내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받아요? 그래서 산재를 입은 사람, 그래서 아픈 사람이 급여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돈이 위험이 발생하면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라서 얘를 수평적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수당도 있죠.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구학적 기준에 속하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8세 미만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고요. 2세 미만이면 누구나 부모급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특정의 기준 안에 속하기만 하면 다 받는 걸 이거를 사회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만 받잖아요. 이건 뭐죠? 양육이라는 위험이 발생한 집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슨 돈으로? 사회수당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을 해요. 근데 세금은 애가 있는 사람도 내고 애가 없는 사람도 내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낸 세금이 애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수당도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회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8세 미만의 아동이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1원이라도 차이가 안 나고 똑같이 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사회수당은 저소득이 1원이라도 혜택을 보는 구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적인 효과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히 수평적인 것만 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갔을 때 의사가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따져서 알약을 하나 빼고 더 넣어주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혜택을 받지만 근데 보험료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내는 돈이 같아야 달라요. 각자의 소득의 몇 프로를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저소득자는 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거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회보험은 잘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저소득자가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기본으로 하지만 저소득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것도 있다 없다?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건강보험에는 수평적인 재분배 효과와 수직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에는 수평적인 재분배 효과와 수직적인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만 아동수당에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게 있다. 이러면 틀려요. 아동수당은 얄짤없습니다. 똑같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일절 저소득층이 유리한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오로지 수평적이다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사회보험을 관리할 때 공단에서 하는 일은 보험료 걷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갈 급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입은 보험료, 나가는 건 지출은 급여가 되죠. 이 수입과 지출의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금 관리에서 이거 은퇴 세대들에게 나갈 급여를요 돌려막게 하는 거예요. 이쪽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이걸로 이분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갈 급여를 연금 급여를 이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해서 얘를 부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내가 낸 돈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급여로 지급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걸 세대 간 재분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 내 돈이 다른 세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런 건 세대 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부과 방식이니까 세대 간 발음으로 외우세요. 부과니까 세대 간. 부과, 과,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금은 부가 방식이 아니라 이 적립 방식이거든요. 적립 방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일하면서 낸 보험료를 잘 적립해 두었다가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면 그때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딴 세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돈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세대 내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개념을 이해하면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하고 싶다면 "어머 너무 적네." 너무 적네. 이렇게 외우셔서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요. 근데 얘를 세대 내 재분배라고도 하고 얘를 지금 낸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돈을 내는 시점과 받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시점 간 재분배라고 얘기해요. 아까 부가 방식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온 돈으로 올해 나갈 돈을 돌려막기 한다는 거니까 시점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내고 나중에 받기 때문에 시점 간 재분배라고도 하고 시간적 재분배라고도 하고 장기적 재분배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의미를 알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요 얘기가 또 나와요. 표에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보면 일단 조건의 가치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조건의 가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조건의 가치도 조건의 평등도 기회의 평등에 퉁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량적 평등, 산술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자, 누구나에게 똑같은 자원을 배분하자.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비례적 평등은요. 아니지. 어떻게 똑같이 배분해? 능력에 따라 차등 배분해야 되는 게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공평한 거고.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70점 맞았는데 똑같이 학점을 똑같이 A 주자. 이러면 이거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례적 평등이에요. 실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여를 한 바에 따라, 욕구에 따라 당연히 다르게 자원을 배분해야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지.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공구조 제도의 기본 원리를 보충급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선정 기준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급여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A라는 집이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B라는 집이 150만 원이면 보충급여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에서 모자란 만큼 100만 원을 급여로 주는 거고 여기는 50만 원을 급여로 주죠. 그러면 100과 더하기 100 해서 200이 되고 그다음에 얘도 더하면 200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200으로 딱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혹은 보충성 원리는 수량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동수당도 얄짤없다고 얘기했습니다. 70만 원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수량적 평등, 똑같이 배분 요런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비례적 평등은 사회보험의 보험수리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요런 원리. 그다음에 개정급여법은 자력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국가구조 받는 사람보단 더 많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적 평등 혹은 형평성의 원리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기회의 평등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주겠다.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원을 얻는 과정도 누구나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경기에 누구나 참여를 해서 달릴 기회는 누구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를 열심히 한 애는 1등을 할 거고 그러면 좀 대충 달리는 애들은 10등을 하겠죠. 이건 지가 책임져야 될 몫이지 이걸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국가가 자원 배분,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재분배를 가지고 얘네들의 등수까지 조정하는 건 이거는 오버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재분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 이거를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그냥 경쟁할 기회만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은 각자 책임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결과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이런 식의 오답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있거든요. 이걸 합의해야 한다로 오답을 내기도 해요. 아, 진짜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거든요. 목적 사업 경비 마련을 위해서 수익 사업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외자 하나 넣어 가지고 목적 외 사업 경비 마련. 그렇게 해서 오답 냅니다. 그래서 법제론이 보면 가만 보면 한 글자 바꿔서 오답 내는 거.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숫자 3을 5로 바꾸고 5를 3을 바꾸고 그런 쪼잔함의 극치가 그래요. 그래서 법제론 같은 경우는 법제론은 사실 법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최근 기출 있잖아요. 최근 기출에 일단 답부터 체크를 해요. 그래서 뭐가 틀린 문장인지 그리고 해설을 보고 틀린 부분에 원래 정답이 뭔지를 문제집에다 써놔요. 공부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써놓고 그것만 달달 외우세요. 이 자리가 원래 숫자 3이다. 이 자리에 원래는 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기출을 제대로 마스터하는 거 요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평등 그런 같이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예, 자유 볼게요.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간섭하지 마. 요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국가의 개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와 같이 국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념에서 추구하는 가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는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내가 아파도 치료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이게 자유라고 볼 수 있나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를 지원함으로써 내가 기본적인 건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입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기회는 줬잖아.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능력,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의 차원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 개입을 복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래서 국가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선호하는 건 적극적 자유다. 혹은 국가 개입을 찬성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아까 페이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얘를 민주적 혹은 점진적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얘는 복지국가 발달에 가장 초석이 된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조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효율의 의미를 보면 효율과 효과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건 행정론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조사론에서도 좀 나오지만 행정론에서 특히 나와요. 효과라고 하는 거,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해요. 근데 효율성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자원 투입으로 달성을 했는가.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도 얘기하고 투입 대비 성과를 이걸 대비하는 이것을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같은 목표도 투입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같은 투입으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걸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효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파레토 효율과 수단적 효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은 완벽하게 자원이 배분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자원을 나누면 그러면 완벽히 깨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원 배분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의 지민이하고 태영이 알아요? 피 장민호는 알고 예. 예. 아우 저는 요즘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목소리에 완전 빠져 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우 애들 따라가려면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샤워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에도 엄청 귀 기울여요. 그래야 소통을 하니까. 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지민이하고
귀가 둘 다 9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구호 정보 사복이라고 외우세요. 이건 법제론에서 이제 구호 정보 사복이. 그래서 95년에는 정신보건법,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실천론 역사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 이게 실천론에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법은 정신보건법이었거든요. 그게 언제쯤이었는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의 역사도 행정의 역사도 법제의 역사도 관련 법을 떠올릴 수 있어요.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호정보, 95년생 연예인을 덕질을 하려면 정보를 왕창 사보기를 해야 돼서 저도 뭐 사진도 여러 개 사고 책도 많이 사고 뭐 앨범도 사죠. 방탄소년단. 많이 삽니다. 예, 정보 사보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민이와 비가 그, 피자를 먹을 때 얘네는 둘 다 세 쪽을 먹으면 좋아요. 세 조각을 먹으면. 근데 지민이는 네 조각이 있고 비는 지금 현재 한 조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 없어도 돼요. 근데 얘는 두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지민이가 비에게 한 조각을 줍니다. 그럼 이때 지민이의 효용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어차피 나는 세 개가 딱이고 여기서 넘어가면 오히려 아우 괜히 먹었나라고 효용이. 그러니까 한 개를 줘도 나의 효용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걸 이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제가 안 썼죠.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최근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근이라면 최근 5년 동안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민간의 자선이다. 이런 말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돈 5천 원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저 사람한테 이 5천 원은 상당히 귀해요. 그럼 내가 이 5천 원 그 사람한테 주는 이 자선 있잖아요. 그럼 나의 효용은 별로 감소되지 않지만 저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잖아요. 이게 파레토 계산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민이는 세 개가 됐고 B는 두 개가 됐어요. 여전히 B는 한 조각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민이가 또 한 개를 준다면 이때 지민이의 효용은 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더 자원을 배분하면 오히려 누군가의 효율이 마이너스 되니까 멈춰야 돼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배분을 하면 누군가의 효용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자, 요걸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는 효율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평등과 정의와 연대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자원을 아껴서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효율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효율을 수단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적 효율을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아낄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표 효율이고요. 목표 효율은 대상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정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에게만 자원을 써야지 그 목표로 하는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자원이 낭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낭비니까.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만 돈을 주는 것, 이걸 목표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주는 게 참 편하긴 한데요. 근데 그중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율성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따져서 그중에 2명만 선별해서 도움을 준다면 이 선별적인 복지가 훨씬 더 목표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운영 효율성은 정책이 행정적으로 얼마나 심플한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10명 다 주지! 그러면 다 줘도 되잖아요. 엄청 심플하거든요. 근데 2명, 진짜 필요한 2명을 가리겠다. 그러면 이 10명의 모든 사람의 소득을 다 확인을 해서 그중에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을 추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는 목표율은 높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운용 효율은 떨어지는 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정책과 연결해서 보편적인 복지는
운영 효율성은 높은데 오히려 목표 효율성은 떨어지고 선별적 복지는 목표 효율성은 높은데 운영 효율성은 떨어지고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금을 줄 것인가 현물을 줄 것인가도 현금 주는 건 계좌에 싸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심플해요. 이건 운영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술 사 먹기도 하고 니나노 할 수도 있고 이래요. 정책 목표에 어긋나는 용도로 쓰는 걸 돈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물은요,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그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물은 목표 효율성은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사서 쟁여놔야지, 들고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돈 싸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현물은 목표 효율성은 높지만 운영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적정 행정 분포, 베버리지 사회보험 6대 원칙에 적절하다라는 건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하기에 이 급여 수준이 얼마나 충분한가의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제도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적절성 실현에 가장 좋은 건 얘예요. 사회보험. 일단 얘는 보험료라는 재정을 미리 빵빵하게 확보해서 그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가입자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 가입이라서 엄청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거 그분들한테 줄 때 연금 엄청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얘는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다른 것보다 좀 제한이 덜 해요. 근데 공공부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줄 때 이 선정 기준 오버해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200만 원이고 이 사람이 150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500만 맞춰서 주는 이유가 만약에 50만 맞춰서 주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0을 줘서 이 사람의 소득이 250이 되는 순간 요 사이에 있던 사람 우리 집 소득이 예를 들어 210만 원이어서 선정이 안 됐던 사람 입장에서는 연락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거면 열심히 안 살지. 그래서 어떻게든 190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급여받아서 더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공부조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 전 국민의 노동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 위로 올릴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무작정 줄 수 없는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급여 수준을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사회수당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으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급여액을 조금만 높여도 이게 재정 부담이 세금에서 이제 나가야 되겠지. 재정 부담이 너무 커져서 1인당 급여액을 올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급여 수준 적절성이 가장 높은 건 사회보험이다. 문제는 얘가 높아야든 논지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좀 낮고 얘는 높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적절성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최저임금, 최저보장 수준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왜 이런 걸 정하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최저임금 이거보다 더 낮게 주면 이게 최저임금이 이거보다 낮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 적어도 임금 수준은 이만큼은 그어야 적절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급여로 보장을 할 때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되게 보장을 해야지 이것보다도 안 주면 급여가 좀 부족해, 적절하지 않아 이런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최저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적어도 그 이상은 주라라고 얘기하는 건 다 적절성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정의로 넘어가시면은요. 사회 정의는 정의 자체의 종류보다는 사람을 알아두셔야 돼요. 롤스입니다. 1971년에 롤스 하버드대 정치 철학과의 롤스가 정의론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일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에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함의 원리를 도출하려면 입장의 차이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10명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 굉장히
고소득자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을 거예요. 다만 나는 이게 무지의 베일, 내가 이 중에 어디 위치에 이르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그 상태로 합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어떤 사회, 우리 10명이 만들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을 때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이 내 자리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 꼴찌가 좋아야 돼 이 생각보단 가장 밑바닥도 그래도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밑바닥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사회여야 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지의 베일 내지는 원초적 입장 그리고 가장 밑바닥을 극대화한다 해서 이걸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롤스의 최소 극대화를 자기 공부에 그래서 애들이 시험 성적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최저선의 점수를 높여라. 최고점을 어쩌다 한번 높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최하점을 높이는 거에 그래서 이 최소 극대화에 신경을 쓰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가장 밑에 맞을 수 있는 점수는 뭐 못해도 85점 이상이다 이렇게 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리에서 제1원칙은 누구나에게 평등한 자유를 주자. 이게 제1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롤스잖아요, 이름이. 롤스로이스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어머, 이 롤스로이스 자기 차? 어머, 이 롤스로이스 자기 차 자유기회균등 차등이에요. 자유기회균등 차등. 그래서 자기 차예요. 자기 차. 그렇죠? 일단 자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 이 순서가 차등 기회균등으로 되어 있지만 걔는 어차피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누구나에게 균등하게 주자. 그런데 기회를 줘도 누구는 되게 많이, 누구는 되게 적게 갔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차등 쪽으로 조금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소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나눠진 5개년 시험 문제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2번부터 이렇게 나와요. 가치에 대한 시험 문제가 2번에서 6번까지 나옵니다. 2번 롤스의 정의로운 이거 작년이에요. 자기차예요. 제1원칙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1번이 맞죠? 어머, 1번이 맞네요. 그럼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기회균등보다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한가요? 자기차예요. 그러니까 자유, 그다음에 기회균등, 그다음에 이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면 밑바닥을 조금 끌어올려서 결과의 차이를 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회균등이 더 먼저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라도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기회를 주면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다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좀 챙겨주자라고 얘기를 할 뿐이라서 완벽히 평등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그 뭐죠? 제레미 벤담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해당하는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 이거는 노직이라는 저기 자료집의 로버트 노직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정의론을 롤스가 7년에 쓰거든요. 같은 과 교수였던 후배 교수예요.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같은 과에 현재 같이 재직을 하고 있는데 7, 4년에 이 롤스의 정의론을 까는 책을 써요. 그러면서 까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롤스의 입장은 국가가 최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재분배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그거 뭘로 하죠? 세금으로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자. 자기가 부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공정했다면 뭐 편법이나 불법을 쓴 게 아니라 내가 공정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 돈을 벌었다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부자한테 삥 뜯어가는 구조.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의 돈을 저소득자한테 준다고 뜯어가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직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소유, 합법적인 이전 있잖아요. 이거는 그 자체로 정의로운데 왜 국가가 이것을 뒤흔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노직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예, 뭐 나머지도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시간이 가는 게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이에요. 공공부조는, 예, 그러니까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수당 중에서도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기여. 기여라고 하는 건 보험료를 낸다라는 거라서 기여는 사회보험에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공공부조는 이거는 사회보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공공부조나 사회수당 같은 경우는 둘 다 일반 조세, 일반 예산,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기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기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공부조만 선별적인 제도, 가난한 사람만 선별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여기는 가입자, 아까 뭐 8세 미만이면 누구나, 여기는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보편적인 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제도는 자산 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기여 비자산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공공부조는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렇고 뭐 특징 알 수 있고요. 장점,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선별적, 진짜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목표효율성은 선별할 때 높지만 선별하느라고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운영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소득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 얘네들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이 격차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득을 재분배해서 결과를 조금 더 평등하게 만든다 해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단점이 있죠.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왜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요.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국가가 도와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가 못나서 이런 수치심이나 낙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대상이 아닌데 부정수급, 보편주의 복지는 그럴 필요가 어차피 다 받는 거라서 근데 누구는 받고 안 받을 때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편법으로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으로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는 아까 보충성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문제를 낳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선정 기준이 200이고 우리 집 소득이 10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비 급여를 100을 받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소득을 150으로 만들었더니 생계급여가 50으로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열심히 안 살고 100 받는 게 나아요. 열심히 살아서 500 받는 게 나아요. 결과가 똑같다면 아까 니나노하고 100만 원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부조가 보충급여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여봐야 급여가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므로 열심히 일 안 할래 이런 마음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선을 넘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빈곤에 그냥 머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빈곤의 덫에 빠졌다 내지는 빈곤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보편적인 건 좀 더 권리성이 특히 사회보험은 낸 돈 돌려받는다라는 권리성이 강하지만 공공부조도 권리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험보다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 연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정책론이 아니라 법제론 시험에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의 연도는 꼭 나와요. 그래서 공공부조 5대법, 사회보험 5대법은 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국민의 긴 장기 이렇게 외우세요. 국민의 긴 장기. 긴 창자, 작은 창자 길어요. 그래서 국민의 긴 장기예요. 국민의 긴 장기 이렇게 외우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땡땡 국기법이에요. 99땡땡. 99년에 제정이 돼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제론에서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99년에 제정된 나머지 두 개의 법도 단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99년 제정법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뭐가 떠올라요? 콩. 아니, 콩물. 비둘기. 그래서 구구 하면 비둘기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걔한테 매길 건초 모금해요. 관초 모금해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모금회법 있잖아요. 다 99년이거든요. 근데 법제론에서 이 세 법 다 연도 문제에 나와요. 국민건강보험법 99년에 제정이 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년에 제정이 됐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99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이 셋 다 법제론 연도 순서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공동모금회법은 99년이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99땡땡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그 뒤를 따라요. 그래서 연도 문제에서 99 그 다음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기초연금법이 나왔는데 80년 뒤지고 계시면 게임이 오버예요. 그죠? 장애인연금법을 막 70년 이런 데서 뒤지고 계시면 게임 오버예요. 무조건 구구땡땡 뒤로 가는 거거든요. 짜라라.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라는 말을 쓰면서 원래 의료보호법이 있었는데 얘를 의료급여법으로 그 다음 연도인 이게 시행된 다음 연도인 2001년도에 이게 2000년에 시행이 됐고요.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법을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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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이에요.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이에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법이 법이 많아요. 장애인법은 되게 법이 많아요. 장애인 고용, 장애인 차별, 뭐 발달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 아동 복지 많아요. 그러니까 장으로 외우면 안 되고 장년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런 십장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10장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 2010년도가 또 뭐가 있냐면 행정론에서 단골로 나오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도 2010년이거든요. 이런 10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14통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처음 생겼을 때 시스템은 되게 불안정한데 공무원들이 서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에다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됐어 하고 엔터 키는 순간 다운돼요. 정말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서 그때 당시엔 사를 죽을 사자, 죽음에 이르는 망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진짜로 열받아 가지고 고런 느낌을 살려서 이런 14통망하고 이 십장년 이렇게 10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이 만들어졌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 기초연금 주십사예요. 14. 2014년에 기초연금 주십사라고 연도를 암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법은 연도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국기법 다음 짜라락. 국기법 다른. 그러면 대략 2000년에서 2010년 어건 이렇게 뒤져야지 이거를 뭐 2020년, 1999년대, 99년 이런 데서 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으로 가시면 사회보험은 보험료 내니까 기여, 그다음에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땡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10페이지? 10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시장 실패를 갔다가 다시 사회보험으로 올 거예요.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배분을 시장에만 맡기면 그러면 시장에서 재화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 몇 가지 요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경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해야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면 긍정적 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미치면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좋은 영향을 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아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하거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매연이라든지 뭐 배기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폐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자꾸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가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공공재의 공급이에요. 이거를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서는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공재는 어떤 재와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을 속성으로 하는 비경쟁성은 뭐냐면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있는데 계란 후라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이 홀딱 그걸 먹었어요. 나머지 사람이 먹을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였잖아요. 그죠? 이런 건 경쟁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기 같은 경우 제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신다고 여러분들이 막 마실 공기량이 줄어서 피해를 보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걸 비경쟁 혹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비한다고 남한테 피해 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배타성이라고 하는 건 재화 생산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넌 기여 안 했으니까 이용하지 마라고 내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내가 그 재화를 쓰는 걸 배제하지도 않고 내가 그걸 쓴다고 남한테 피해 줄 일도 없어요. 그러면 룰루랄라 그냥 이용만 하고 싶어지겠죠. 이걸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만들 생각 없고 이용만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만들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불완전 경쟁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들이 좀 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덩치가 큰 기업하고 덩치가 작은 기업은 사실은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 힘든 게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 수업을 하는데 영어, 한국사, 국어, 행정법 있잖아요. 기본으로 수요자가 엄청 많아요. 강의 똑같이 하죠. 그분들은 저보다 수익이 몇십 배, 뭐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연락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분들의 책은 총 컬러에 얼마나 알록달록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책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의 수가 작으면 생산 단가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런 개별 전공 과목 책은 왜 이렇게 구려?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나마 전공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전공에 대해서 아주 영세한 곳과 그렇게 막 되게 큰 규모가 붙어버리면 이쪽은 훨씬 더 싼 값으로 훨씬 더 좋은 책을 만들죠. 그럼 소비자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망해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여기가 가격을 확 올려도 경쟁 세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걸 독점,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얼마나 수요가 넓은 시장인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규모의 경제가 결국 불안정 경쟁하고 연결이 되고 독과점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시장 실패하고 관련이 된다. 그런 문제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독과점을 규제하거나 이런 식의 개입을 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는 결국 소비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예요. 이 말은 소비자의 수가 많다라는 건 국민 누구나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재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대기업에 맡기면 그러면 그거가 민영화되는 순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올리는 가격을 그래서 의료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 교육 민영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국민 누구나가 필요로 하는 재화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고 그거 시장에 맡기면 불안정, 이게 독과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이나 의료와 같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재화는 누가 맡자? 국가가 맡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에서 재화의 거래는 재화를 구매하려고 하는 자와 판매하려고 하는 자의 그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의 정보량이 비등하면 둘 다 손해를 보지 않고 거래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더 많이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약한 사람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
그다음에 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료 서비스나 중고차 매매는 그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죠. 그래서 중고차 얼마나 똥차인지 사려는 사람은 잘 몰라요. 파는 사람이 잘 알죠. 그다음에 의료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수술은 1,000,000원입니다." 이게 1,000,000원짜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매하는 자, 이용하는 자가 더 피해를 보기가 좋은데 보험은 다르죠. 보험은 보험을 사려는 자, 구매하는 자가 더 정보를 내가 얼마나 실직 위험이 높은지, 내가 건강 상태가 얼마나 불량한지는 보험 회사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구매자가 더 그러니까 누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보험 회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장에다 맡기면 그냥 건강 위험이 되게 높은 사람, 실직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만 때로 몰려가서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 들어올 건 없는데 나갈 돈만 너무 커져서 보험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고위험군만 막 몰려드는 거 이걸 역선택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매매 시장엔 똥차만 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이제 보험에 가입했으니 내가 룰루랄라 맘 놓고 실직을 해도 맘 놓고 아무거나 술 마시고 해갖고 막 암에 걸려도 보험 타먹으면 되지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걸 보험회사는 알아요, 몰라요? 정보가 딸리니까 모르잖아요. 보험 타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면 민간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역선택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누구나 가입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강제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시장의 불안전성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인데요. 자,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일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의 위험과 나의 위험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시장에서 실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픈 게 나랑 무관해요? 나도 아플까 봐 나도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위험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존성이 강한 건 보통은 전염병이 막 돌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위험이 엄청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민간 시장 보험에서 다 커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나랑 동종의 업종들이 다 지금 폐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걸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줄줄이 도산하고 줄줄이 아픈 이런 문제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커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자리로 오시면 8페이지에 사회보험이 왜 필요한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 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민간보험에만 맡기지 말고 누구나 다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험인데 얘도 이제 연도수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암기를 특히 고용보험이 뭐라고 요즘 시험 문제에 고용보험이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연도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까 이제 그 국민의 긴 장기는 구구 땡땡부터 쫘라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보험은 숫자 3을 기억하세요. 숫자 3.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다음에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가 헌법에 처음 명시된 해가 62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점 찍고 사회복지를 끼워 넣은 게 80년이에요. 이게 두 군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얘들아 겁먹지 마. 내가 복지해 줄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하니까. 자, 그래서 62년에 국가의 사회 보장 의무를 명시를 했는데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 시작이 돼요. 63년도에 산재보험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산재로
3회를 만들어요. 3년 11월에 산재보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의료보험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의료보험은 강제가입의 사회보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의료보험법을 만들고 그냥 니네들 알아서 조합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회보험이 된 건 더하기 13을 하면 돼요. 63 더하기 13은 76이잖아요. 76년도에 의료보험법을 개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강제가입으로 바꿔요. 그리고 걔를 시행한 게 77년부터거든요. 예,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 이번에는 73년이에요. 그때는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이것도 최근 법제로 문제 나왔어요. 국민복지연금법. 연금법을 만들어서 원래 그때 이제 연금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73년이 아까 중동 전쟁으로 석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경제가 안 좋을 때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가 갑자기 일종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강제로 떼가겠대요. 그럼 여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얘는 여론이 안 좋아서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국민연금법으로 바뀐 것은 더하기 13을 하면 돼요.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86년이 되는 거죠. 이 86년에 국민연금법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걔를 실행한 건 88년. 야, 이 라임이 너무 좋아요. 국기법은 99 땡땡. 그리고 의료보험은 77, 얘는 연금은 88. 라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아까 아자 건실해 이런 것도 그렇고 사모합니다 노시로 마치 우리 외우기 쉬우라고 짠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법은 고용보험인데요. 고용도 3이에요. 근데 고하고 숫자가 비슷한 1, 2, 3, 4, 5, 6, 7, 8, 9가 고하고 비슷하잖아요. 9, 3년이 고용보험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고용보험법.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3333 더하기 13 요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러고 마지막 법인 노인장기 요양 있잖아요. 노인장기 요양은 이 요양이 누구 이름이라고 생각하냐면 007 본드걸의 이름이 요양이에요. 아까 노양은 빈 사장실에서 출산하다 병 났고 우리 보검이는 고용하려면 수당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양은 본드걸 있잖아요. 소피 마르소 막 이런 본드걸 이름이 태양도 아니고 박양도 아니고 걘 요양이에요. 그래서 요양은 007. 얘는 2007년이에요. 2007년. 나머지는 다 3333인데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007년이에요. 007년. 그렇게 연도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정책론이 아니라 법제론이지만 그렇게 꼭 암기를 해주셔야 이거는 뭐 매년 시험에 나오는 얘기라서 그런 얘기고요. 사회수당은 뭐 비기업 비자산조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정 인구 학적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급 조건만 일단 두 번째 칸에 수급 조건 보시면은 공공부조는 소득을 조사해야 돼요. 저소득을 지원하니까 수급 조건은 자산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사회보험의 수급 조건은 일단 가입자 중에 그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급여를 주죠. 그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재정의 예측 있잖아요.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정해져 있고 그 가입자들의 전년도 소득 정보도 있기 때문에 얼마가 보험료로 들어오고 급여가 나갈지를 예측하기가 쉽지만 공공부조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급자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운영 책임, 사회보험은 지역 간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법에서는 이걸 국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조 책임이에요. 이거를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혹은 민영보험의 차이에서 중간에 적용 원리 있잖아요. 적용 원리. 민간보험은 개인적 형평성이라고도 하고 적합성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낸 만큼 준다는 거예요. 낸 만큼 주는 거지 저소득층을 민간보험회사에서 고려를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이 기본으로 사회보험도 낸 만큼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보험도 어느 정도의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다. 즉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급여의 보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을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보험이 설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더 강조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시장 실패까지 아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아유, 시간이 막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시간이? 자, 우리 많이 모시고요. 5분만 쉬어도 돼요. 5분만. 예.